오늘은 혜진님 저희 한강공원에 왔어요. 네, 진짜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한강공원. 네, 낮에 그 음, 하루키 전시를 보고 저희 음, 또 걸어가지고 맞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네. 오는 길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희. 맞아요. 저희 한참 걸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동네 구경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또 음, 특히 유정님 어렸을 때 살던 동네니까 음. 더 재밌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저는 제가 애정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 동네도 애정하고 음, 이런 오늘 본 전시처럼 글쓰기도 애정하고 음. 또 하루키가 애정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 맞아. 위스키, 재즈, 고양이 이런 것들 음, 저도 다 너무 이렇게 애정을 쏟게 되는 음.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시 보는데 하루키 작가가 그 좋아하는 티셔츠들 이렇게 모으고 음, 티셔츠 수집한 것에 또 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좀 좋아서 이제 음, 모아놓는다. 근데 그런 이유 없이 좋아하는 것들이 진짜 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애정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오늘은 음. 애정을 주제로 각자 책을 골라왔잖아요. 혜진님 어떤 책 골라오셨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그 고정순 작가님의 시침이 때든 생을 사랑하는 당신에게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이 고정순 작가님이 다른 어떤 한 분의 작가님과 서로 주고받은 편지를 엮어낸 에세이예요. 여기는 이제 고정순 작가님이 다른 작가님에게 보냈던 편지만 담겨져 있기는 한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좋았던 게 두 분의 관계 그 자체였거든요. 이렇게 두 분이 성별도 다르고 나이 차이도 띠동갑이 나거든요. 근데 글 속에서 서로를 좀 스스럼 없이 친구라고 부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세대나 성별이나 이런 거를 좀 벗어 던지고 서로를 깊이 애정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게 너무 부럽고 좋았는데 책을 읽다 보면 그 제가 이제 책에 지금 이렇게 접어놓은 부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만큼 유독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진짜 많았어요. 예를 들면 그 항상 편지가 끝나면 그 마지막에 그 프롬이라고 막 이렇게 누구가 내 이름을 쓰잖아요. 그게 다 다르게 나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고정수 작가님이 시침이 떼듯 생을 사랑하는 친구가 약간 요렇게 남기시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안부를 물으면서 늘 내 바람대로 무탈하게 지낼 거라 믿어요.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또 좋았던 게 그분에게 좋네요. 뭐가 좋냐고요? 이런 수다스럽고 맥락 없는 내 글을 받아줄 친구가 있어서요. 이런 문장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이제 안부를 물으면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적잖게 남아있으니까 부디 오래오래 건강해야 해요. 이런 이야기도 너무 좋았어요. 제가 유독 좀 특별하게 여겼던 게 아까 책 제목이랑 똑같은 시치미 떼듯이라는 태도 때문이었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애정한다고 하면 보통 나 이거 정말 좋아, 나 이거 정말 사랑해. 약간 이렇게 힘주어서 말하고 거창하게 표현할 때가 많은데, 근데 작가님은 좀 애써 유난 떨지 않는 모습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마치 삶에 별 관심 없는 척 시치미를 뚝 떼고 있지만, 뚝, 시치미를 뚝 떼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누구보다 다정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삶을 애정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문장처럼 맥락 없는 내 글을 받아줄 친구가 있어서 좋다거나, 부디 오래오래 건강해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뭔가 무심하게 쭉 던지는 말들을 가만히 좀 곱씹어 보면 이게 상대를 부담스럽게 하지 않으려고 약간 좀 뒤로 물러나 있지만, 근데 그 문장을 잘 보면 이 상대의 평범한 일상 속에 조용히 스며들고 오랫도록 곁에 머물고 싶다라는 그런 진심이 담겨서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일상에 이렇게 잔잔하게 오래 곁에 있고 싶다.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너무 좋았는데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막 활활 불타오르는 이런 감정보다는 이렇게 좀 은근슬쩍 다가와서 내 삶의 이런 따뜻한 좀 온기 같은 그런 것들이
어떠한 고백보다 훨씬 더 좀 단단한 애정같이 좀 느껴져서 저도 평소에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유정님이랑 또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고정순 작가님이 아까 제가 계속 좋아하는 문장들을 막 얘기했는데 또 좋았던 문장이 뭐였냐면, 이렇게 말씀을 상대 작가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앞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일만은 게을리하지 말아요. 우리라는 단어가 있어 가능한 문장이 늘어가는 요즘에 대면대면한 애정 표현 잊지 말아요. 저는 이 대면대면한 애정 표현이라는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좋았던 게, 이게 저도 뭔가 오히려 저는 애정, 관계 이런 게 있을 때 사실은 서운함보다는 부담감을 좀 더 많이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버거울 때가 더 많은 거예요. 막 서운함 이런 것보다는. 근데 이런 무심한 듯 툭 건네는 이 다정함, 이런 게 일상에 편안하게 스며들어서 관계를 더 단단하게 지켜주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던 게, 혹시 유정님에게도 사람들한테 마음을 전할 때 유정님만의 대면대면한 애정 표현이 있으신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표현하시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저도 딱 그 정도의 온도, 그 정도의 거리감이 관계에서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대면대면한 애정 표현이 뭐가 있는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고생했어 하고 등을 이렇게 쓸어주는 아니면 이렇게 툭툭 하는 그 행동이 딱 거기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게 원래는 저희 엄마가 잘 하는 행동이었거든요. 그냥 고생했어 약간 이러고 끝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많이 봤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좋은 게 뭐냐면은 제 사람마다 이게 고생하는 일들이 아무리 상황 설명을 해줘도 그걸 옆에서 정확하게 알고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더더욱 그거를 대신 해결해 주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그런 방식이, 애정 표현의 방식이 그 고생을 알아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별게 아닐 수도 있지만, 아, 너가 고생한 거를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 그러니까 괜찮아?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가끔씩 제 남편이 이제 퇴근하고 돌아와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 보일 때가 있어요. 딱 봐도. 너무 힘들어 보일 때가 있는데, 예전에는 저는 힘든 일을 시시콜콜 말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뭐 때문에 힘들었어?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근데 남편은 얘기하기를 그 힘들었던 걸 다시 입으로 끄집어내서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고통인 거라서 제가 그거를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안 물어보고, 아, 오늘 많이 힘들었네? 고생했어. 이러고 말고 그냥 맛있는 거 먹게 내버려두고, 이제 그러면은 그 사이에서 이렇게 회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 이렇게 알고 들어줘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게 조금 고생했어 하는 게 누가 보면 좀 소극적인 위로 방식일 수도 있는데, 그냥 별거 아닌 방식일 수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딱 적당한 온도? 너무 오버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고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적정 수준의 위로 표현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남편분이 저도 막 너무 그게 공감이 된 것 같아요. 이게 힘든 거를 시시콜콜 얘기할 때 좋은 것도 있는데, 진짜 좀 그거를 말하는, 그의 힘들다는 그 감정도 너무 잘 알겠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직장 생활 하면서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직장인들끼리 서로 동료들끼리 나가서 회사 욕하고 이러면서 막 스트레스 풀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걸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그게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거를 하면 할수록 진짜 저한테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별로인 회사를 내가 다니고 있다라는 거를 내 입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너무 이렇게 뭐 회피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게 내가 진짜 이게 퇴사를 하겠다 정한 게 아니라면 그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에 그런 생각에 좀 적절히 약간 거리를 두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굳이 막 개인적인 얘기들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거기서 옆에서 이렇게 꼬치꼬치 안 깨먹고 이렇게 기다려준다? 너무 사랑이죠. 그렇군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저는 네.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조금 특이하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원체도 막 표현을 막 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표현이 좀 대면대면한 거일 수도 있어서 더 대면대면한 게 뭘까 이런 고민을 좀 했는데 갑자기 좀 떠올랐던 게 갑자기 블로그가 떠올랐어요. 블로그 이웃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평소에도 블로그에 되게 평범한 일상을 되게 열심히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 블로그도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약간 마케팅 아니면 돈 버는 목적. 근데 저는 진짜 그런 게 너무 싫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블로그를 하다 보면 노출이 되고 이러면서 그런 목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 이웃 이런 거 신청하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 싫어서 저는 서로 이웃을 다 차단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못 신청하게.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냥 가끔씩 그냥 저의 그런 일상적인 글이 몇몇한테 이렇게 가닿아서 그냥 계속 보고 싶으시면 그냥 조용히 이웃을 걸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제가 파워블로그는 아니니까 누가 한 명 한 명 이웃이 걸면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들어가서 보고 뭐 비슷하게 약간 일상을 올리는 사람이면 재밌다 이러고 저도 같이 이웃을 걸고 그렇게 해놓는 편인데 근데 저는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사실은 그런 이웃들은 별 생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뭔가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묘한 친밀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는 블로그에 뭐 닉네임이 없어서 본명으로 하고 그냥 얼굴 사진도 가끔 올리고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보통이 아니라 전부 다 본명으로 하는 사람도 없고 사진 올리는 사람도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도 계속 그 분이 올리는 그 일상 글들을 계속 보잖아요. 계속 챙겨보다 보면 근데 되게 모르는 사이인데 되게 내밀한 일상을 공유하는 그런 묘한 기분이 될 때가 있거든요. 실제 아는 사람보다 뭔가 더 가깝게 느껴지는 이상한 감정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가 진짜 뭔가 훅 감동받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게 언제냐면 어쩌다가 비밀 댓글을 딱 남겨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뭐 블로그에 5만 얘기를 다 쓰니까 뭐 약간 조금 힘들었던 얘기들을 쓰면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위로가 담긴 댓글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담기면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가까워진 느낌도 들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서로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있구나 뭐 약간 잘 보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런 불순한 의도 없이 이렇게 남기는 순수한 관심으로 이렇게 남길 때 좋다. 근데 꼭 댓글을 안 들더라도 사실 이런 서로 이제 글을 좋아요하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뭐 몇 명 없으니까 이웃들이 그런 게 계속 꾸준히 뭔가 제 글을 보고 반응을 해주는 분들은 사실 눈에 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되게 반가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심 표현이 그러니까 저도 그 글을 가고 저는 댓글을 절대 남기진 않지만 그 정도까지는 못하지만 그냥 항상 보면서 재밌다 요즘 그렇게 이분 누군지 모르지만 이분이 이렇게 살고 계시구나 이분이 어디 여행을 갔구나 어떻게 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약간 이렇게 좋아요 누르면서 이게 계속 잘 보고 있다 이런 게 저만의 좀 대면대면한 애정 표현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많네요. 그 블로그 이웃이라는 게 정말 응. 대면대면한 애정을 나누기 너무 좋은 관계인 것 같아요. 맞죠, 맞죠, 네. 맞죠. 그런 생각이 최근에 블로그 하면서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유정님이랑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또 이제 고정순 작가님이 이제 상대 작가님에게 편지했던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곧 새벽이 올 거예요. 나는 새벽을 좋아해요. 불분명한 빛이 서서히 몸을 틀어 세상을 비추는 새벽이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씩 알려주는 이유는 우리 사이가 혹시 소원해지면 날 떠올릴 단서 한두 개쯤 만들어두고 싶어서예요. 만날 때 헤어질 것을 염려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난 도토리묵 무침과 파전을 같이 먹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남기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애정이라는 게 무언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지만 내가 아끼는 사람이 문득 나를 떠올려 주길 바라는 마음이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가족이나 사실 연인이 아니면 일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사물이나 풍경이나 이런 걸 보고 자연스레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는 단서들이 참 소중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누군가 무언가를 보고 내 생각을 했다고 말해주면 기분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유정님은 주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어떤 것을 볼 때 유정님을 떠올려 주셨으면 하시는지, 유정님만의 나를 떠올릴 단서가 있다면 무엇인지 그게 궁금했어요. 아, 근데 이게 너무 귀여운 생각인데 제가 진짜 열심히 고민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 저를 떠올릴 단서를 엄청 남겨놓고 싶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는 한데 멋있는 건가요? 네. 뭔가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조금 서먹하거나 조금 멀어진다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안 떠올려줘도 되니까 각자 잘 살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최근에 제가 막 차 마시는 거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은 뭐 찻잔을 봤을 때 제 생각이 나서 뭐 그걸 선물로 해준다든지 뭐 차를 선물을 해준다든지 그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제가 좋다고 생각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단서 삼아서 저를 생각하고 차를 떠올린 게 아니라 차를 보고서 저를 떠올려줬다는 거는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딱 저만 떠올리는 것보다 뭐 저하고 제 가족을 같이 떠올려줬을 때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뭘 봤는데 뭐 저희 집 고양이가 생각이 났다든지, 그래서 그냥 꼭 뭘 안 해줘도 이거 보니까 너네 집 고양이 생각났어 뭐 이러고 뭐 사진을 보내준다든지 그런 경우에 좀 기분이 좋은 것 같고, 뭘 봤는데 너희 부부가 생각났어 이런 얘기도 되게 좋았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한편으로 제가 옛날에 조금 더 과거를 생각하고 보니까 과거에는 그 비슷한 게 있는데 저를 떠올려줬으면 하는 마음보다 이 역으로 좀 뒤틀린 애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그 구데타마라는 계란 캐릭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학생 때. 근데 이게 너무 좋아서 그 구데타마 캐릭터가 있는 굿즈를 다 막 사서 모았거든요. 뭐 노트, 인형, 슬리퍼, 막 온갖 것들을 샀었는데 그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다녔어요. 구데타마가 너무 좋다 하고 맨날 그 물건 이렇게 갖고 다니고 핸드폰 케이스에 하고 다니고, 그러면은 주변에서 그 구데타마를 봤을 때 저를 생각하고 이거 뭐 제가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서 준다거나 했을 때 되게 좋았는데 그 마음은 그거 같은 거예요. 제가 이 캐릭터를 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소유욕인 거죠. 그걸 봤을 때, 그 캐릭터를 봤을 때 저를 떠올린다는 건 그 방식으로 마저 이 캐릭터를 소유하는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유욕이었다. 아. 뒤틀린 애정이었다. 이런 생각을 아. 잠시 해봤어요. 이 질문을 듣고서. 아까 처음에 유정님이 말한 거에 멋있다고 했지만 그 갑자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유정님을 내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거인 것 같다. 뭔가 내가 그런 게 계속 그 은영중에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주실 때 약간 난 주지만 넌 안 줘도 돼. 약간 이런 마음이 늘 은영중에 느껴져요. 난 하지만 넌 안 해도 돼. 약간 이게 항상 느껴져서 그게 전 오히려 편안한 느낌이 드는 것 같고, 저도 사실 뒤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나도 줬으니까 너도 줘야 돼 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럼 못된 심부로 그러고 싶지 않으면 그냥 받는 거조차 안 하고 싶어요. 그냥 그런 게 좀 있어요. 내가 했으니까 너도 해야 돼. 그럼 하지 마. 약간 애초에 그냥 하지 마 이런 게 있어요. 맞죠, 맞죠. 맞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좀 카톡 생일 알람을 켜놓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주는 순간 그 비슷한 가격대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게 너무 은연중에 이게 느껴지니까 이러려면 우리가 하는 이유가 있나? 이 선물에 하는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런 관계들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쵸. 사실 혜진님이 했었던 그 말도 되게 공감 갔어요. 그러니까 그 서운함보다는 부담감을 더 많이 가지는 편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너무 그런 편이어가지고 서운함이 없는 관계에서도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좀 그런 맥락도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서운함이 서운함이 없는 관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이야기였어요. 저는 일단은 이 질문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냥 뭐 여러 가지가 뭐 있겠지만 어쨌든 요즘 관심 있는 게 어쨌든 새다 보니까 새를 보면 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일상에서 제일 쉽게 자주 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근데 길을 걷다가도 마주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창밖을 보다가도 이제 마주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새를 보면서 너를 떠올렸으면 좋겠다는 건 뭔가 특별한 날, 뭐 특별한 장소, 특별한 무언가에 기억되는 거창한 좀 존재가 되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이 작가님처럼 평범한 좀 하루하루에 자연스럽게 머무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새 보는 걸 좋아하는 게 새 보다 보면 되게 평화로워지거든요. 뭔가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근데 저 또한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지도 않고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 너무 기쁘죠. 근데 그 특별한 것과 부담되는 거는 또 다른 거니까 그래서 차라리 부담될 바에야 편안한 존재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되게 이런 느낌, 이거 너무 힘들 수 있지만 정말 피곤해도 이 사람을 만나면 그래도 부담감은 없다 라는 그 정도의 존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또 계속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어디서 들었던 거였는데 사람은 누군가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될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되게 공감을 많이 했었던 게 그런 예측 가능함 덕분에 사실은 그 사람을 더 자주 떠올리게 되고 그게 조금 귀엽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뭔가 예를 들면 이 사람 지금쯤 또 어디에 있겠지? 약간 이런 거. 이 사람은 분명히 이걸 먹었을 거야. 약간 이런 것들. 근데 그게 뭐 전체가 다 예측 가능하진 않아도 그런 일부분이 있는 건 참 좋겠다.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좀 편안하고 기분 좋게 예측되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지금 그러세요. 새해 보면 되게 혜진님 생각나기도 하고 일종의 항상 보내주시잖아요. 맞아요. 이 최근에도 보내주시고 좋았어요. 그렇기도 하고 저는 사실 제가 애정이라는 주제를 처음 생각한 게 이 책 때문에 생각을 했었던 건데 근데 제가 혜진님이 먼저 책 선정해서 공유해 주셨잖아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뭔가 책의 구성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사실 애정이 되게 광범위한 책이 나올 수 있는 주제인데 저도 조금 비슷하게 두 사람의 두 친구, 심지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 친구 사이의 대화를 담은 책이었어서 이 책 제목이 그 니키리와 임지은 두 사람의 이제 대화를 담은 애정 행각이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이게 두 친구의 대화를 담았다는 점에서는 혜진님이 골라주신 책이랑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다른 점이 온도가 달라요. 그래서 혜진님께서 이렇게 조금 미지근하면서 편안한 온도의 이런 책을 소개해 주셨다면은 이 책은 굉장히 불타오르는 듯이 뜨겁거나 아니면 아주 차갑거나 해서 이게 그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쿨하다는 말이랑 핫하다는 말을 좀 비슷한 맥락으로 같이 쓰잖아요. 근데 그 표현에 너무 잘 어울리는 사람이자 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성공한 사진가이자 예술가인 니키리와 에세이스트인 임지은 작가의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 두 분이 딱 20살의 나이 차이가 나는 친구 사이래요. 이 두 분이 2년 동안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 사이에 쌓여 있었던 녹취록 사이에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뽑아서 이 책을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주제가 예술부터 취향, 연애, 작업, 고독, 삶과 죽음 등 되게 다양한 주제들을 굉장히 솔직하고 좀 화끈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되게 재미있는 책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대화 중간중간에 이제 독백하듯이 이제 글이 나와 있는데 그 글의 화자가 이제 임지은 작가님이거든요. 근데 이 작가님이 니키리와 친해지기 전부터 엄청난 팬이었었대요. 그래서 처음에 우연히 만나서 친해지게 됐을 때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자괴감이 들기도 했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써주어서 그게 또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 임지은 작가님은 이제 니키리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솔직함, 당당함, 저돌적이고 약간 못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인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동경했었대요. 또 예술가로서의 탁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이제 미술을 전공했지만 미술가가 아닌 글 쓰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니키리에 대한 그 동경과 애정이 컸었다고 해요. 또 반대로 니키리 작가님은 이 임지은 작가님의 되게 나이스한 성정, 좀 착한 그런 성격과는 다르게 글에는 싫은 것들을 굉장히 담대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 용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은 그 용기가 매력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화 내내 서로에 대한 굉장히 진한 애정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혜진님이 추천해주신 책과 살아가는 방식도 서로를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그 온도가 달랐었는데 이렇게 활활 타오르면서 좀 좋은 것만큼 또 싫어하는 게 더 많고 애정하는 것에 직진하기도 하고 또 뜨겁다가 차갑다가 하는 그 모순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책이었어요. 제가 이제 이 책을 두고서 혜진님이랑 나누고 싶었었던 이야기는 이런 대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제 임지은 작가가 어떤 책이나 영화를 읽거나 보게 될 때 대부분 사람 때문에 그걸 보게 된대요. 사람이 좋아서 보고 그 영화가 좋다고 한 그 사람이 좋아서 10번이나 같은 영화를 계속 보면서 그 사람을 생각했다고 해요. 그 사람이 어느 포인트에서 좋았을지 상상해보고 그 사람이 나도 좋아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등장하는데 사랑하는 것들에 관한 대화는 비슷한 열도를 가진 이들과 나눌 때라야 빛을 발한다는 전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책이나 영화,
또는 다른 어떤 작품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걸 좋아하는 사람을 애정하기 때문이라는 그 말이 되게 공감 갔었어요. 그래서 혜진님도 이렇게 좋아하는 누군가 때문에 혹은 그 누군가와 공감하면서 대화하기 위해서 혹은 나를 더 좋아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읽게 된 책이나 보게 된 영화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좀 오래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네. 좋아하는 사람들 덕분에 안 그래도 좋았던 영화가 훨씬 더 좋았던 경험이 있었는데, 저희 같이 봤던 퍼펙트 데이즈거든요. 근데 제가 안 그래도 원래 리틀 포레스트나 강변의 무코리타 같은 그런 결의 영화를 좋아하긴 해요. 근데 유독 그 영화가 그렇게까지 좋았던 이유를 떠올려 보면, 이게 만약에 혼자 봤다면 그 정도의 감동이 아닐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유정님 집에 모여서 유정님이랑 이제 용민님이랑 저 이렇게 셋이서 같이 봤었잖아요. 근데 다 보고 나서 이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각각의 개인적인 얘기들도 꺼내면서 나눴던 대화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시간이. 그래서 그 영화가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영화가 누군가한테 그 영화 너무 좋았어 라고 추천을 해줄 때도 말은 하지 않지만 머릿속에 항상 그때 같이 봤던 그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영화를 이제 다시 보게 되면 이제 유정님이랑 용민님이 생각이 날 것 같고, 이것도 평소에 이제 생각이나 결이 잘 맞아서 좋아했던 사람들이 저랑 똑같이 이 영화를 더 좋아하니까 영화마저 더 좋아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동시에 반대로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 이제 저를 떠올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약간 그 영화 그렇잖아요.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해내고 자기만의 루틴이 있고 하루하루 단단하게 꾸려나가는 그런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런 주인공을 보면서 아, 혜진의 삶이랑 좀 닮아 있네 이렇게 생각해주면 너무 기분이 좋겠다. 이게 약간 다들 각자의 힘듦을 안고 살아가지만 이제 그 주인공이 그 속에서도 어쨌든 나름의 여유를 찾으려고 그 코모레비 나뭇잎 사이에 비치는 햇빛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또 식물도 가꾸고 카세트 테이프 듣는 것처럼 자기만의 이 소소한 즐거움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사실 그런 모습을 보고 나면 나도 뭔가 저 사람의 일상 한켠에 함께하고 싶다, 그런 마음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애정 표현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 정말 혜진님 같은 영화긴 해요. 너무 좋았어요. 반복되는 네. 일상의 아름다움. 유정님은 좀 어떠세요? 유정님의 영화나 책. 저는 네. 그 가볍게 생각했던 거는 최근에 그 비주류 초대석이라는 유튜브 토스에서 했었던 유튜브 뭔지 아세요? 너무 알죠?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세 분이 나와서 대화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다 보면은 뭔가 자꾸 그 대화에 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최근에 홍상수 영화를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보진 않았고 가볍게 했었던 생각이고. 그 대화에 끼어들기 위해. 맞아요. 같이. 만날 것도 아닌데 근데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그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이모랑 같이 살면서 이모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 책을 되게 많이 읽으셨고 글을 또 많이 쓰실 때여서 방에 이제 서재처럼 이제 책장 가득히 이렇게 꽂혀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너무너무 어렸을 때니까 이제 거기 꽂혀 있는 책들을 읽거나 이해하기에 대부분 어려운 것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어른 책들을 이제 자꾸 이해해서 같이 대화를 하고 싶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책들을 되게 좋아하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사실 그때 이제 제대로 읽은 게 아니니까 거의
제목만 남아있는 게 많았었는데 그때 카파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이 책은 이제 이제 포토 저널리즘? 이제 사진 작가의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종군 기자, 전쟁에 나가서 이제 사진을 찍는 이 카파라는 사진가의 이제 그 떨리는 손과 그 전쟁터 안에서의 사진이 있는 이제 그런 책이었었어요. 저널리즘에 대한 책이기도 했고, 근데 그거를 끝끝내 지금까지도 못 읽었어요. 근데 늘 그걸 보면서 이제 그때는 또 인보가 기자셨었고 그러니까 나는 저런 책을 보는 사람이 되어서 저런 걸 좋아하면서 같이 대화하는 그런 어른을 꿈꿨었던 거죠. 그랬었던 게 있고 이제 그 밖에도 그 도스토예프스키 책들 아니면 오르한 파묵의 내 이름은 빨강, 보르헤스의 픽션들 이런 책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어른 책들이었지만 저런 걸 좋아하는 어른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것들 중에 결국 어떤 것들은 저희 픽션들은 그래도 그때 같이 얘기 나누기도 했었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읽은 다음에 정말로 좋아하게 된 책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 뿌리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이모의 서가에서 읽었었던 그 책의 제목들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자라면서 계속 그런 에디터 이런 직업들을 많이 동경하고 그런 사람들과 무엇보다도 같이 대화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매개로 대화하는 이제 그런 데 조금 의미가 크지 않았었나 싶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비주류 초대석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얘기하고 나니까 진짜 공감이 가는 게 생각 못했지만 저도 뭔가 이 실제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런 콘텐츠를 보면서 대화하는 콘텐츠들을 봤을 때 뭔가 책 이야기, 영화 이야기하면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알아서 맞아요. 뭔가 한마디 한마디 안 해도 생각으로라도 한마디 맞아. 하고 싶다. 내 생각은 이런데 그런 생각이 진짜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책 따라 읽기도 하고. 그 다음으로 같이 하고 싶었었던 이야기는 제 두 분의 대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임지은 작가님이 이렇게 말해요. 리키는 움직여. 나 너 챙긴다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챙겨.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사랑을 하지. 세상을 사는 법을 말하는 대신에 세상을 살아. 삶을 아끼고 사랑하자고 말하는 대신에 그냥 삶에서 움직이고 즐기고 다니지. 나는 그런 걸 훔치고 싶어. 그랬더니 이제 니키리 작가님이 난 애정 행각을 버리고 다니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인 애정 행각이 바로 이 대화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이 니키리라는 사람은 아주 솔직하고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고 말보다는 행동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사람 같아요. 그런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나니까 애정 행각 버리고 다니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말하는 대신에 그냥 사랑해버린다는 말이 되게 제 머리를 울리는 뱅하고 울리는 말이었었어요. 그래서 혜진님한테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도 먼저 사랑해버리는 것이 있는지 행동에서 드러나는 어떤 혜진님만의 애정 행각이 있다면 무엇에 대한 건지 궁금했어요. 저는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이 책을 안 읽었으니까 확실하게 뭐 니키리 작가님이 그 애정 행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맞아. 근데 상상만 했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전 좀 생각을 하다가 어쨌든 내가 지금 가장 애정을 많이 주고 있는 건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이라 하면 부모님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이것도 이 애정 행각보다는 아까 말한 좀 더 시침이 때도 사랑하는 그건데 저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애정 행각이 저는 누군가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좀 큰 애정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그 상황이나 그 사람한테 말하기 싫은 거지,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저는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듣는 게 쉬워 보이지만 솔직히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듣기만 하고 자기 생각 그냥 내뱉고 막 방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이게 진짜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진짜 엄청난 집중력과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한테는 그게 아주 적극적인 애정 표현인 거거든요. 이러면서 부모님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이게 주관도 더 강해지시고 사실 변화를 하기가 좀 많이 힘들잖아요, 우리보다는. 그리고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오히려 화나 짜증도 더 많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두 분이 대화가 잘 통하시면 좋겠지만 여느 또래 부모님들처럼 서로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 평소에 대화를 잘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가를 가면 이야기를 쏟아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진짜 좀 피곤해요. 나도 피곤한데 그리고 이제 왜냐면 이게 제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부모님 입장에서의 가장 이슈들을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랑은 정말 다르죠. 세대도 다르고 지금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 근데 예전에는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좀 웃기지만 카페 갔다 올게 이러면서 피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뭔가 부모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좀 참고 들어주면서 반응해드리고 애쓰고 요즘은 더더욱 그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는 기간이 길지도 않고 이러니까 같이 있는 시간이 길지도 않으니까 이왕이면 같이 있을 때는 이왕이면 집에 이제 붙어 있어서 계속 하는 얘기 계속 들어드리고 그렇게 신나게 말씀하시면서 막 제가 막 그 옛날에 조금 더 철이 없었을 때는 막 뭐라 얘기하지만 아유 근데 그거는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그 아빠가 그거는 그렇게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하시는 게 보이거든요. 약간 이야기할 맛 떨어지시는 그 표정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냥 무슨 반응을 원하는지 사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원하시는 대로 막 반응해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 너무 좋아하시고 뿌듯해하시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더욱 느껴요. 사람은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한 사람이라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저한테는 뭐 누군가에게는 이 듣는 일이 쉬운 일일 수 있지만 어쨌든 저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일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사람도 많이 가려서 만나는 것도 있고 많이 이렇게 피하는 것도 있고 만나자고 해도 그런 게 그런 저희 특성 때문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에너지를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 쓰기 위해서. 맞아요. 그런가 봐요. 근데 저 너무 그거 진짜 말로 하지 않고 사랑해버리는 일인 것 같아요. 저 최근에 제가 어린이 글쓰기 교실을 하는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분이 이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걸 가르쳐주고 했었냐면은 보통 아이들이 이제 뭐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말에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는 근데 사랑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한테 시간을 쓸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설거지를 해서 엄마가 혼자 좀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줄게 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내가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내 시간을 쓸게 라든지 이게 또 사랑의 표현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지금 혜진님이 말씀하신 그거 애정 행각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이네요. 근데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부모님이 그렇게 좀 사랑을 하고 계시구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게 서로 좀 설거지 해주고 아빠가 뭐 설거지 해주고 엄마가 요리해주고 이런 게 진짜 다 사랑이겠다. 저희 엄마가 항상 하는 얘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얘기하는 게 엄마와 자식은 밥으로 대화를 한다? 요리로 대화를 한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밥을 해주고 있는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저 완전 아침밥 먹는 스타일이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한 번도 엄마가 어느 날 뭐 귀찮아서 뭐 이런 적이 없어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그 아침에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도 학창 시절에 늘 아침에 아침밥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엄마의 사랑 표현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다 경상도 집안이다니까 그런 진짜 말로 하는 건 진짜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크면 클수록 그렇게 진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사랑이었구나, 이런 사랑 표현이었구나. 더 드네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어떻게 너무 그런 걸 감동적.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죠?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진짜. 맞아. 진짜 맞아요.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몰랐던 것 같은데. 맞아. 유정님은 어떠세요? 근데 저는 사실 약간 사람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좀 다른 것에 대한 애정을 생각하긴 했어요. 뭐냐면은 제가 뭐 전시를 보는 거, 책을 읽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만 그걸 자꾸 기록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게 그거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기록도 되게 중요하고 되게 좋은 일이긴 하지만 어떤 때에는 그냥 기록하지 않고 그때그때 즐기고 마는 게 정말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훨씬 더 다양하게 많이 보러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어딘가에 남겨야 되고 다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그 압박감 때문에 많이 못 가고 많이 못 즐기는 거예요. 근데 아예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아예 그 순간에 들어가서 즐기고 그걸 애정하는 거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일단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마음에 남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리움미술관에서 티노세갈이라는 작가님 전시를 보고 제가 되게 좋았었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작가님의 특징이 뭐냐면 작품을 절대 사진 찍지 못하게 해요. 기록으로 남기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전시장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데 요즘에 그런 경험이 진짜 없었거든요. 가서 사진을 안 찍고 나온 적이 없었는데 제가 정말 들어가서부터 이게 사진을 한 컷도 찍지 않고 나왔는데 너무 생생하게 저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수업을 듣는데 어떤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예전에는 사진이 기록 매체로 나왔지만 요즘에는 사진이 기록의 매체가 아니라 망각의 매체인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기억하려고 찍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잊어버리려고 찍는다는 거죠. 왜냐면 찍고 나서 잊어버려도 이 안에 있으니까 안심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맞는 말이라서 내가 지금 이 사진을 잊어버리려고 찍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안에 이 수많은 사진 라이브러리 안에 방치해두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나는 덜 찍고 더 마음에 담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사랑한다고 어디 가서 말하는 대신에 그냥 진짜 사랑해버려야겠다. 그런 게 더 많아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뭐 책이나 전시도 그렇지만 저 오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저는 근데 술을 진짜 좋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혜진님한테 이야기 했었는데 이렇게 누구랑 같이 마시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그냥 집에서 정말 그 하루키처럼 위스키 따서 그냥 딱 한 잔 마시거나 아니면 뭐 어떤 종류든 간에 그 술을 딱 마실 때 그냥 그걸 어디에 적어두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남기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딱 그 순간에 그 술과 그 시간과 그 분위기를 즐기는 거죠. 그게 정말 애정 행각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너무 댕 울리는 말들이었어요. 근데 저도 기록을 진짜 좋아하다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일단 마구마구 찍어놓고 나중에 봐야지 하는 것도 진짜 맞고. 맞아. 뭔가 그걸 담기에 오래 보고 서 있는 그것보다는
훅 찍고 넘기고. 약간 이게 진짜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요. 기록도 좋은데 응. 그 가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다. 맞아요, 맞아요. 오,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맞아요. 맞겠다. 음, 그 순간을 좀 온전히 즐기는 음. 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네요. 음. 너무 좋네요.